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부터 약 15분 동안 서울 송파구 등 동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 반지름 5에서 10mm의 크기로 불안정한 대기와 바람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로 이동해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시찰단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전 보관하는 K4 탱크 등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와 저장 장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현금으로 440만 원만 인출했다고 주장한 김남국 의원이 당시 수억 원대의 돈을 업비트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에서도 현금이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건을 위한 1,200조 원 규모의 마셜 플랜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가 진행 중인데 전후 재건 과정에서도 시설 복구를 위한 투자가 우선 검토될 전망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송파구 등 동부 지역에서 1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서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불안정한 대기와 바람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다행히 우박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소나기와 우박이 뒤섞여 쏟아집니다. 시민이 집어든 얼음 알갱이는 크기가 유리구슬만 합니다. 주행 중인 차 안, 차체를 때리는 우박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아파트 창문과 난간에도 쉼없이 떨어집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서울 광진구를 시작으로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경기 성남시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습니다. 크기는 5mm에서 1cm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한반도 상공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와 낮에 데워진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바람이 불며 강한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상승 기류가 강하다 보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얼음 알갱이로 커졌던 거예요. 최근 10년간 5월 중 서울에 우박이 관측된 건 2018년 단 한 번뿐입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서울 서대문구 추계예술대 인근 도로 아래 묻힌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대가 통제됐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주변 주택과 상가 450여 곳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는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이설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시찰단은 오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로 이동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와 오염수를 보관하는 저장 장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백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찰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비롯해 흡착탑 같은 중요 시설물이 주요 대상입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전 보관하는 K4 탱크와 관련해선 오염수를 섞는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찰단은 또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설비의 운전 제어실도 점검하고 오염수 이송 설비 긴급 차단 밸브와 방사선 감시기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유국희 단장을 비롯해 총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은 어제 4시간 동안 일본 외무성,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함께 기술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기별 점검 기록과 알프스 전후 농도 분석 원자료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자료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찰단의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데다 민간 전문가 참여도 무산돼 조사 실효성의 의문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찰단은 내일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모레 심층 기술 회의를 진행한 뒤 오는 26일 귀국 기자회견을 열어 시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성 지지층들이 코인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층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음을 띠며 여유를 보이던 이재명 대표가 G7, G8은 들어봤어도 G8은 또 뭡니까?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는 고민정 의원 발언에 표정이 굳어집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자신이 받은 문자 폭탄을 공개했는데 수박들은 완전 박멸해야 한다. 수박들이 당선될 바엔 차라리 국힘이 낫다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할 생각이 없냐고 다그쳤고 조국의 강에서 건너지 못한 이유, 강성 팬덤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김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김종민 의원도 욕설과 협박으로 주저앉히려는 행태는 명백한 정치 폭력이라며 지금 상태를 방치하는 것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명예직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이 팬카페에는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필독 공지 상황에 올라와 있고 400개 넘는 댓글과 1000개에 가까운 좋아요 응원이 붙어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현장 시찰을 시작합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이제 방문해서 시찰을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제 좀 불가능한 상황이 좀 있고 좀 여러 가지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시찰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죠. 예.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국제기구,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AEA 조사가 끝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도 그에 따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전이나 현재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굳이 우리나라가 따로 시찰단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와 같은 그 행보는 별로 현명하지는 못하다 생각합니다. 일종의 긁어부스럼인 거죠. 조사단이 아니잖아요. 조사단. 시찰단인데 시찰하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따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탱크 안에 들어가서 뭐 다른 그 일본 측 공개하지 않는 그런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도 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그런 국제기구의 조사에 맡기고 우리도 참여해서 함께 조사하고 그 결론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굳이 필요 없는 그런 행보를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굳이 시찰단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IAEA가 일본에 기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리는 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그 여러 가지 설비나 또 장비 그리고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래서 IAEA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겠다. 뭐 이른바 더블 체크라고 하죠. 뭐 그런 것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결론은 분명합니다. IAEA가 조사하고 있고 그 결론에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대로 이제 조사단이 아니라 시찰단이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하고 또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그리고 신뢰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예. 과학이라는 게 뭐냐?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결과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예. 과학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실찰단이 가서 사실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결과를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일부 시찰을 한 다음에 전문적 의견만 내놓으면 IAEA에서 나오는 결과를 뭐 영향을 주거나 그거를 뒤집어 엎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그러면 이번에 가서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료를 채취해서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학이기 때문에 IAEA도 그리고 정치권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죄송합니다. 예. 사실상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어쨌든 치료를 채취할 수 없는 건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 그리고 과학으로서의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서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바에였다면 굳이 시찰단을 뭐해로 보냈을까? 그냥 IAEA의 검증을 좀 더 열심히 참여해서 IAEA 결과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 시찰단 활동을 놓고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회에서도 날선 공방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참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묻지마 방위를 자행했던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은 국제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자당의 망신 방위는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내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 뭐 산무깜깜이다 아니면 반일몰이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렇게 뭐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정치적 방어를 하고 뭐 그럴 이유가 아닌 거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걸 결론 내리면 그걸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결론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함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뭐 과학자들 더 참여시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얘기지 무슨 뭐 이걸 뭐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무작정 비난하는 그런 것은 야당이 만약에 소수 야당이고 비난밖에 할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야당은 그런 야당이 아니잖아요. 입법부를 지배하는 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거기도 과학자들 얼마든지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필요한 분들 모아서 전문가들 모아서 함께 검증하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만약 비난하려면 현재 정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나 전 정부나 입장은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비난하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재차 검증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역량이 충분하고요. 능력이 충분하고. 지난번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참 답답한 부분은 중에 뭐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일종의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난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굴욕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외신기자 클럽에 가서 회견할 때 그럼 당신의 대안은 뭐냐 물어보니까 대안이 없는데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현 정부의 입장에서 현 정부의 어떤 행보를 비난하려면 우리 야당에서는 이러이러한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을 해서 재차 검증하겠다.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야당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시찰단을 이제 국회에 출석시킨다고 그래요. 출석시키는 방안을 이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에 이제 시찰단을 불러다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을 텐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국민의 어떤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쨌든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한테 무엇을 봤냐, 그 팩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팩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를 가지고 또 여기서 우리 재차 검증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검증단 내지는 이제 시찰단이죠. 시찰단이 정말 투명하게 투명성만 뭐 보장을 해준다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무엇까지는 검증이 됐으며 이 한계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IAEA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시찰단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시찰단 파견이 이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종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자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현재로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도 사실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체 국제 사회에서 어떤 그 결론을 내리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전 국회 출석이 하시는 저는 시찰단이 돌아오면 당연히 국회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 공세가 아니고요. 이게 정부 시찰단 아닙니까? 민간 시찰단이 아니고. 그러면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자신들이 그냥 기자회견하면서 거기 자신들 일방적 설명이 아니라 여야가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스터디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질문할 때 거기 답변해야 하는 것이 국회 출석 의무고 설명 의무입니다.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도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과연 이렇게 이런 행보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서 과연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럼 수산물 수입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까지 함께 얘기하면서 대안을 짚어보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출석하라 얘기하니까 또 뭐 혹시 여당에서는 뭐 이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할 일은 전혀 아니고요. 함께 국회에서 민주당도 무조건 뭐 소리 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 시찰단과 함께 과연 제대로 된 그 검증을 한 건지 그리고 그 검증이 앞으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는 뭐 그런 좀 청문회가 이런 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죠. 당연히 국회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문제가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홍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자,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의 주요 공직을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장님 너무 어려우시죠.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만 보고 계시니까 이 해악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 국정이나 민생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카페가 중요합니까? 저는 인터넷 카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이현욱 의원의 문자 저도 쭉 읽어봤는데 근데 많은 당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200석 주어도 수박들이 다수면 민주당은 국힘당만도 못하다. 그렇게 문자 보냈다는 거죠.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는 글이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반면에 김 의원을 비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수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강성 지지층과 인식과 또 민심의 괴리가 크다. 자, 이 부분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드러났던 사실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까? 뭐 지금 현근택 변호사 나와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200석을 줘도 뭐 국민의힘만 못하다. 저는 진짜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는 200석이 아니라 과반도 못 얻어요. 근데 무슨 저걸 가지고서 200석을 줘도 국민의힘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200석을 얻으려면요. 중도층 민심에 다가가야지 200석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도층 민심에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당선될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변호사도요. 지금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에 올라타려고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저게 어떻게 그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는 모습, 그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선 다음 총선에서 200석은 고사하고 과반도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살피면서 이게 국민을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이라는 게 내 지지층만을 보면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이라는 건 적어도 그 지지층에서 중도까지는 와야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양쪽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국민이라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국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패거리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원욱 의원의 말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이제 팬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예 이장직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를 맡고 있는데 당내 의원들이 이것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명예직이니까 뭐 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강성 이런 지지층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명인의 마을 이장, 그건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공적인 자리도 아닌데 지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는 그런 글로 도배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현재로서는 심리적인 측면이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응원이 필요할 거예요.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 현재 조금 더 과거보다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 SNS에서 울림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이라도 계속해서 올리면 그게 마치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되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공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좀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커졌지만 과거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런 강성 지지층과 소수의 강성 지지층과 침묵하는 다수가 있는 겁니다. 있었는데 만약 이런 강성 지지층이 두려워서 정치를 못한다? 그럼 그만두셔야죠, 정치를. 정말로 파도가 치고 뭐 겉으로는 두려워 보여도 큰 배는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합리적인 지지층이 있다는 걸 믿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의연하게 무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정치인이지. 저게 뭐 두려워서 뭐 문자 때문에 뭐 정치를 할 걸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건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이 사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상황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사태 때와 비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글쎄요, 저는 뭐 그때도 제가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방송에서 많이 하던 입장이라 뭐 더 심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답답함이 있는 것이지 뭐 더 심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계 체감의 법칙이 있어서 그런지 뭐 체감되는 것은 오히려 덜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다수 의석을 확보하려면 이게 공직선거지 당내 경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중도층 국민에게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강성 지지층이 작고 그 울림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지금 양쪽이 모두 그 당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직선거에 준하는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100% 당원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점점 그 당 외의 국민들은 무시하고 당 내의 당원들만 바라보는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그리고 요번에 민주당이라든가 당원을 100%로 하고 그다음에 당원의 어떤 그 투표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 이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정당 개혁이라는 측면으로 돌아가서 예. 오히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확장적인 공당이 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특히 지지율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2030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김남국 의원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상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와 똑같다든가 올라갔다든가 그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뭐 리스크가 지금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로 한참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다가 또 돈 봉투 리스크가 불거졌죠. 그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코인 리스크가 불거져가지고 코인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지금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일까? 아닐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상태는 당연히 그 민심이 반영되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잘하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김남국 의원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김남국 의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돈 봉투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열이 나는 원인은 수백 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꾸 해열제만 투여하려고 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지지율 것이 열이 나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어떤 그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윤관석 의원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어젯밤 10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성만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 출석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송영길 후보 지지세를 유지하려면 의원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다며 300만 원 상당의 돈봉투 20개, 총 6천만 원 마련을 지시하고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돈봉투는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지시해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들 줄 소환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소환하면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돈봉투 살포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 김 의원의 코인 연계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440만 원만 인출했다던 김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건데, 검찰은 인출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자산을 처분해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ATM 출금 내역입니다. 대선 전후 3개월간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하지만 검찰이 업비트 거래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전후인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한 달 반 동안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코인 연계 은행 계좌로 쪼개서 인출했습니다. 이 계좌는 김 의원이 440만 원을 뽑았다며 공개했던 시중은행 계좌가 아닌 업비트 연결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 해분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뺀 2억 5천여만 원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에서도 현금이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거래소를 바꿔가며 코인을 거래하면서 대선 전후 거액을 인출한 만큼 여당은 대선 자금 세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TV조선은 김 의원의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대선 자금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서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했던 자기는 440만 원만 현금을 인출했다라는 해명과 배치되는 겁니까? 아직은 완전히 배치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의 얘기는 지난 7일에 자기가 대선 전후 3개월 동안에 ATM기에서 뽑아서 현금화한 것은 440만 원이 전부다. 이런 해명을 내놨었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어떤 가상화폐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상화폐를 팔면 이 돈을 보낼 수 있는 은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계 계좌가 있는데 그게 K뱅크거든요. 그러니까 1위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넘어왔다라는 게 조금 전에 기사인데 이 2억 5천만 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M기에서 뽑았는지 아니면 다른 코인에 재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뭐 이걸 다른 곳에 사용을 했는지 이 부분, 이 뒷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억 5천만 원 정도가 일단 코인을 팔아서 생긴 현금이 일로 현금화 됐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어디다 사용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디다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남국 의원이 현금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거법과 관련한다면 뭐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은 관련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 신고만 놓고 본다면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이 과연 K뱅크에 2억 5천만 원을 넘겨둔 상태에서 그 후에 돈을 뭐 사용했는지 또는 뭐 코인에 재투자를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하는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게 연말인데요. 그 기준 시점에는 만약에 2억 5천이 현금 계좌에 들어있지 않았거나 사용한 상태였다거나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또 재산 신고와 관련된 의무 위반은 또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2억 5천 정도 되는 금액의 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현금화하고 K뱅크라는 계좌로 보냈다라는 것을 사실 시점상 본다면 굉장히 대선 기간 바쁜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도 저렇게 쪼개기로 코인 투자 또는 코인을 현금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또 당연히 정치적으로 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대로 정말 뭐 대선 중 그 바쁜 와중에 코인 투자를 한 코인 중독인 건지 아니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의혹 중 하나가 그 대선 기간 중에 현금화를 했으니 이게 대선 자금으로 또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저 바쁜 대선 기간 동안에 이걸 쪼개기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과정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저 2억 5천만 원이 어디로 사용이 됐느냐 이거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그건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K뱅크에서 그 돈을 어디로 보냈거나 어떻게 인출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다시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렇게 코인 계좌 쪽으로 돈을 옮겼다면 그럼 대선 자금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현금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현금화 이후에 사용처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사용처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업비트에서 K뱅크로 2억 5천만 원이 넘어왔다는 것만 확인이 됐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대선 자금이다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K뱅크에 이제 넘어온 그 이후, 그러니까 K뱅크에서 어디로 갔는지 여부는 검찰이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계좌 영장을 받아서 K뱅크의 그 거래 내역들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이 돈이
진짜 어디론가 바깥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이 예.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그거 어디다 썼어? 그 당시 시기면 대선 시기인데 이거 대선 자금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K뱅크에 돈이 들어간 것만까지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논평을 하는 거는 지금 아직 이르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뱅크에 만약에 현금화가 그대로 돼 있다면 재산 신고가 됐을 것이고 네. 재산 신고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이 돈이 어딘가로 K뱅크에서 갔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검찰이 밝혀내는 네,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결국에선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2억 5천만 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결국에는 이 자금 자체가 대선 자금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단계에서는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금과 관련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볼 만한 지금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 2억 5천이라는 돈의 자금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돈이라는 것은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길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을 앞으로 추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또는 개인의 그냥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부정한 돈이었는지는 쉽게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검찰이 또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게 다른 계좌에서도 혹시 네. 또 이런 움직임이 예.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자, 다른 계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만약 드러나게 된다면 이런 돈 세탁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쪼개기 투자의 일종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종적인 이 금액의 용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제가 보통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업비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비트 거래하는 곳이 있고 여기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K뱅크라는 연계 계좌가 있고 보통 자기 계좌를 보통 더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빼서 보통 자기 계좌를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 돈이 음성적으로 현금화된 것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좌의 흐름을 흘러서 돈을 찾는 과정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시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이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 용처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뇌물이니 아니면 자금 세탁이니 조세 포탈이니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검찰이 또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밝힌 겁니다. 코인 예치 보관 서비스하는 클레이 스왑이라는 곳을 지금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소위 에어드랍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하면 1원에 에어드랍을 준다. 근데 그게 일률적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김남국 의원에게 좀 과도하게 왔다면 이게 혹시 뭔가 로비의 대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어제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사용했던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결국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각종 계좌라든지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들을 결국에 지금 분석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김남국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입증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생긴다면 당연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압수물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자금 세탁과 관련돼 있는 범죄 수익 은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혐의들을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드러난 혐의만으로는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남국 의원을 소환하기 좀 이르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최초 강제 수사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과거에 기각이 한 2번 기각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커지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돈의 흐름을 보는 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돈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소위 말해서 K뱅크까지 묶여 있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현재 언론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검찰은 그 이후 단계까지 이미 다
보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 추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김남국 의원이 소환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그 뒤 분석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검찰이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김남국 의원의 소환도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나면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머지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중이니까 조만간 그 결과는 나오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 육군 병사가 사격 훈련 중에 총상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원인이 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군 부대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20대 병사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병사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측은 오후 3시쯤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후두부 쪽에 다량 출혈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뒤쪽으로 해서 커즈 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병사는 K2 소총이 격발되면서 목숨을 잃었는데 당국은 표적지가 올라올 때마다 서서 쏴, 무릎 쏴, 엎드려 쏴 자세로 바꾸던 중 실수로 넘어지면서 격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군은 다른 병사의 오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밤사이 지구촌에서는 화재와 강풍으로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남미 가이아나에서는 기숙사에서 불이 나 10대 여학생 20명이 사망했고 태국에선 강풍에 학교 지붕이 무너져 어린이 4명이 숨졌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 여념이 없고 학생들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구조대원들은 사상자들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젯밤 남미 가이아나의 한 탄광도시에 있는 중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불이 나 최소 20명의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중대재난 발생을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Well, it's very horrific circumstances that we're out here. We are now working on ensuring that we do everything possible to help the children. 태국 피치주에선 폭우로 인한 강풍이 초등학교 건물을 덮쳐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초등학교 건물 안으로 대피했다가 막상 강풍에 금속 지붕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4명이 숨지는 등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민간 우주 여행객 4명을 실은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우주 비행에는 보수적인 아랍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출한 첫 여성 우주인이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탑승자는 총 4명으로 발사 15시간 반 만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했습니다. First views of the Axiom crew members floating aboard. 이들 중 한 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암 줄기세포 연구자 레이아나 바르나위입니다. 사우디의 첫 여성 우주인입니다. Hello from outer space. It feels amazing to be viewing Earth from this capsule. 바르나위는 사우디 공군 전투기 조종사와 함께 이번 우주 비행에 참여했습니다. 사우디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우주위원회를 출범하고 우주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과 운전 허용 등 여성의 사회 참여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I'm here not only representing myself but representing the hopes and dreams of everyone back home, everyone in the region.
이들은 8일간 ISS에 머물며 20여 가지의 과학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우주 여행에 지불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엑시엄 스페이스가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한 민간 비행에는 1인당 우리 돈 약 7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스마트 도시 지원 프로그램 또는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일단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동을 걸 겁니다. 정부 질서를 위한 반짝이는 이미 진행이 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늦는 거고요. 지금이 그렇지만 마지막 타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정부가 약 1,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2의 마셜 플랜. 이거 굉장히 주목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셜 플랜이라는 것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그렇죠. 직후 서유럽이 황폐화되었을 때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조지 마셜이 발표한 서유럽 재건 계획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도 1,20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지금 향후 세계 최대의 건설 시장으로 각국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폴란드를 찾아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인데 먼저 어떤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이후 그 폐허에서 재건을 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특히 정보통신 기술 기반 교통망을 구축하고 첨단 산업 단지를 구축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한 이런 성공 사례를 경험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특히 어필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지금 사회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주택 이런 것을 재건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발전소라든지 이런 전력 설비도 재건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특히 어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계 여러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좀 우위에 있는 산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원자력 발전하고 수소 예.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의 발전소 건설과 운영 노하우에서 우리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제부총리나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들도 최근에 방한해서 특별히 그 에너지 부분에 이번에 그 재건 사업에서 규모가 3,4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 이런 쪽에서 참여를 기대한다고 콕 집어서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쪽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2의 중동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의 그 노력 여해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모 면으로 봐서는 지금 1,20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요. 이 규모라는 것은 사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38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요. 이거의 2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준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제2의 중동붐을 누릴 수가 있고요.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으로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그 자체 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10년간 3.6에서 3.8%의 GDP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추정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기회를 이용한다면 제2의 중동붐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중동 가가지고 이제 건설을 할 때는 당시에는 산업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SOC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에너지 분야라든지 원자력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라면 조금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에 제1의 만약 중동붐이라면 이번 제2의 중동붐이 만약 현실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당시보다 뭐 여러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가져서 그쪽에서 많은 사업의 고부가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좋은 소식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지금 주택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요. 주택을 빠르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뭐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조립식 주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요. 이 모듈러 주택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또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원래 또 비교 우위가 있었던 사회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뭐 철도, 공항 이런 쪽에 대한 건설 부분도 원래 우리도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도 추가적으로 어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폴란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사업 수주에 뛰어들 겁니다. 경쟁률도 좀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단적인 예를 들면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0개국이 842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나중에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뭔가 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지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445억 유로나 되는 지금 절반 이상 규모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162억 2천만 유로를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원 규모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하기도 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유럽 업체들이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요. 현재 9천만 유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아직은 뭐 많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162억 유로니까요. 여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에 뭐 1억 3천만 달러를 저리로 장기 대출해 준다는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은 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 뭐 재건 사업에서 여러 가지 수주의 기회를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사업이라는 게 일단 전쟁이 끝나야지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알고 보면 아직 지금 전쟁 중에도 재건 사업은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뭐 그것을 위해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재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해가지고요. 많은 현지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우리나라 MOU를 우크라이나 정부와 체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하고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초석을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뭐 전쟁 중인 와중에도 재건 사업을 폴란드나 유럽 기업들이 진출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우리 정부의 노력에 따르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로마의 휴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관광 명소 트레비 분수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한 환경단체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면서 먹물을 뿌린 겁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동가들이 에메랄드빛 분수대에 검은 액체를 뿌립니다. 곧이어 화석연료에 돈을 내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 구호를 외치지만 군중들 야유와 욕설에 묻힙니다. 마지막 세대란 이름의 이탈리아 환경단체가 로마의 다른 분수들에 이어 랜드마크인 트레비 분수에도 먹물을 퍼붓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북부 지역 홍수 피해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로마 관광명소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과격 시위를 보다 못한 경찰들은 분수대에 뛰어들어 활동가 7명을 연행했습니다.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은 예술유산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위에 사용한 먹물은 식물성으로 분수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환경단체 주장에는 분수를 복구하기 위해 30만 리터의 물과 시간, 노력이 낭비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고속도로에 손을 붙이는 시위를 벌였고 지난해엔 독일미술관 모네 작품에 으깬 감자를 던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장미 넝쿨이 아름답게 핀 이곳은 전남 곡성의 장미원입니다. 전국에서 장미가 활짝 핀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해마다 녹음이 짙어지는 이맘때에는 빨간 장미가 활짝 피는 시기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곡성군에서는 세계 장미 축제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모은 1,004종의 장미들이 피어 있는데요. 곡성 장미 축제는 해마다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보다 일주일 앞서서 서울 중랑구에서도 장미 축제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장미를 보면서 사진으로 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장미를 재배한 것이 오래됐다고요? 네, 인류가 장미를 재배한 기록은 고대 이집트나 페르시아, 중국 등에서 벽화로도 발견됩니다. 장미꽃은 수많은 시나 노래에서 연인에 대한 사랑이나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을 상징하는 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장미 사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오전에 충남과 인천에서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황사만 아니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우산 하나씩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쑥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대구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곳곳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